보낭칠 이노큐 함께하겠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입니다. 저는 누우면 30분 이내에 정신없이 잠이 듭니다. 다만 잠귀가 밝고 계속 뒤척이느라 자다 깨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20대 초부터 병원에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죠. 수면 클리닉을 가보라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냥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걸로 버티다가 나이 들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질 않고 스마트워치로 패턴을 확인해보니 깊은 수면이 18분에서 23분 정도로 최악이더군요. 아, 진짜 짧네요. 네, 그래서 숙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보낭칠 이노큐를 먹기 시작했더니 기존 수면 시간에 평균 9 내지 15분 정도 더 늘어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봐야 아직 30에서 40분대지만서도 12시간을 자도 숙면이 20분 미만이었던 걸 감안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1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달 더 먹어보기로 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잠의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드는 분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네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자, 금단 현상, 우울증 이런 거.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정가 8만 원, 인터넷 최저가 59,900원,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52,000원이 되겠습니다. 야. 우리 정성근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JTBC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였죠. 동기 선배가 JTBC 준비를 했다가 네. 어쨌든 JTBC 뉴스룸이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해서 어쨌든 JTBC가 박근혜 정부 말기 때는 정말 가장 신뢰받는 언론으로 존재감이 이제 확고했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출범 그리고 이제 손석희 사장이 이성후퇴 이후에 완전 이제 과거의 영광이 돼버렸죠. 그래서 JTBC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말 뉴스룸을 없앤다라든지 앵커를 서복현 기자에서 오대영 기자로 교체한다라든지 이런저런 방안에 대한 뉴스룸 개편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오대영 앵커 체제로 이제 새로운 뉴스룸이 이제 지난 7일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언론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좀 초반에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뭐 이를테면은 단독 보도를 이렇게 쭉 준비를 했다가 이 개편에 맞춰서 딱 터트릴 때도 있고 몇 개 터트리죠. 아니면 이제 뭐 한국 사회 전체를 진단하는 기획 보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의 뉴스룸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선언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JTBC 뉴스룸도 새로운 코너를 선보였는데 그게 이제 코너 제목이 추적보도 훅이라는 겁니다. 추적보도 훅. 네. 훅이야?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외자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추적보도 훅인데, 그러니까 추적 탐사 보도를 통해서 뉴스가 할 일을 하겠다. 이게 이제 JTBC의 이 추적보도 훅 기획이었어요. 좋죠, 뭐 좋은데. 그래서 이 추적보도 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사우디 한국 대사관 대사가 현지 여성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뭐 좋죠.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언론이 또 보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난주에 JTBC가 추적보도 훅을 통해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보도를 했어요. 이 보도 중에는 의혹을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이 뭐 부동산 빚을 내 가지고 구입했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그 내용 전날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가 관리가 안 된다.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영농 목적으로 그 농지를 영농법 위반 아니냐 이거예요? 사들인 게 아니다. 네, 농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그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여기가 관리가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김현미 장관이 답변을 좀 하면은 그거 들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김현미 PD가 얘기하셨던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보도가 바로 그겁니다. 제목이
영끌 대출 말렸던 김현미 본인은 빚내서 집 불려. 아 이게 사실이라면은 매우 심각한 문제죠. 보도 같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실상도 그렇습니까?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 제목만 보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그런데 일단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김현미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김현미 전 장관이 부동산을 불려온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런 원칙과 반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앵커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드는데 이게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에? 일단 김현미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이 아니라 2001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김현미 전 장관이 1억 중반대, 1억 원대 중반에 빌라를 구입을 해서 이때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그런데 이 중에 대출이 6천만 원이었다라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 2001년 거를 보더래요? 그러니까 1억 중반의 빌라를 사면서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장관이 자신은 빚을 내서 이렇게 집을 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2001년 거를 근데 1억 중반대 빌라를 사면서 6천만 원 정도는 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몇 년 전이라고? 20년 전. 2001년도 사례를 2001년도면은 20년 전이고 김용민이가 막말하기 전인데. 되게 옛날이네. 2001년도 사례를 왜 지금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 뭔가 그 뒤에 뭐가 더 있겠거니 하고 계속 봤죠 기사를. 뒤에 없어요? 아 뒤에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적을 하냐면 김현미 장관이 3년 뒤에 그러니까 2004년이죠. 더 넓은 빌라로 이사를 했대요. 넓은 빌라로 이사를 하면서 이 빌라가 2억 원대 중반이었다는데 이 중에 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 2억 중반대 빌라를 샀는데 그 중에 1억 원 중반대 대출을 줬다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 네. 김현미 장관의 이사사를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그 빌라를 산 이후에 10년이 지났죠. 네. 10년 동안 그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는데 이 아파트가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래요. 근데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뭐 신축 아파트였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이 중에 2억 4천만 원 정도가 대출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냐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되려면 첫 번째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네. 그러니까 거주하지도 않는 부동산을 수채 보유해가면서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계속 이제 보유해가면서 시세 차익을 받고 팔았다. 비판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 거기 거주하면서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갔다는 거는 실거주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비판을 내면은 대출 과정에서 서민들이 꿈도 꾸지 못할 비율의 대출을 받았거나 글쎄. 뭐 한 20억 받았다거나 그러니까 20억 중에 한 19억 받았다거나 뭐 이건 어렵죠. 서민들이 그렇게 받기에. 뭐 이제 특혜를 받았다거나 대출에. 이럴 때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2001년에 1억 중반짜리 빌라를 사면서 6천만 원을 빌리고 3년 뒤에 그 빌라를 팔고 다른 빌라로 이사 가면서 대출을 더 받았고 그로부터 또 10년 뒤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아파트 융자를 절반 정도 받았다는데 여기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비판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다 현금으로 거래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JTBC 비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걸 반대를 했는데 왜 지는 대출 받아서 집을 샀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그 왜 아니 우리나라에서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빚 없이 집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석현이 형은 가능하지. 상훈이 형도 가능하죠. 아, 누구? 네, 상훈이 형, 방상훈이 형. 아, 방상훈 형도 가능하고 네. 홍정도 형도 가능하고. 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말을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이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근데 대출 받아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실거주하는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였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영끌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왜 비판을 받았습니까? 투기를 조장한다고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현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좀 높이면서 무주택 청년들도 좀 본의 아닌 피해를 봤다. 좀 뭐 이런 비판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김현미 장관이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1억 중반 빌라를 사면서 6천만 원 빌렸다. 이 보도는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리포트는 제가가 아니라 억가입니다.
제대로 까는 리포트가 아니라 네. 억지로 까는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가 그렇죠. 아니라 제가가 억가다. 아니라 억가입니다. 억가. 그러니까 뭐 JTBC가 이 보도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아니 그렇게 할 수는 네. 있는데 비판을 하려고 그 했던 얘가 모양인데 완전히 지금 근데 뭐 필요하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새로 개편했다는 그 JTBC 뉴스룸이 이런 거를 추적 탐사 보도라고 내세우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새롭게 태어났다는 JTBC 뉴스룸이 태어나자마자 이런 보도, 그러니까 이런 억지와 이런 주장을 한다면은 새로 태어났는데 이제 싹수가 보이는 거죠 결국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농지법 명의신탁 관련해서 의원만 보도를 했으면은 뭐 이런 건 해명이 좀 필요하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보도가 나와버리면은 앞선 기사의 의도까지 의심이 되는 그러네. 그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JTBC가 이제 토끼 인터뷰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뉴스룸의 변화가 아니잖아요. 야, 그러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얼척없는 아이템을 들고 왔을 때 쳐내고, 예, 그러니까 앵커만 바꾸고 간판만 바꾸고 뉴스 시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언론이 변화를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좀 게이트키핑이라든지 뭐 취재 방식의 변화, 그렇지. 뉴스 콘텐츠의 질적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손석희 사장 시절에 가장 JTBC가 가까워맞았던 거는 앵커가 팽목항에 직접 내려가 있는 그 그렇지. 모습을 봤던 거. 그리고 뭐 중요한 보도는 그냥 아예 뉴스의 절반 정도 할애를 해버린다는 그렇죠. 거. 뉴스 중간에 또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서 앵커가 인터뷰를 한다는 거. 좀 이런 좀 형식적인 파괴 그리고 내용적인 충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앵커 얼굴 바꿔놓고 5억 아파트 구입하는데 2억 대출 받았다 막 이러면서만 눈을 부라리는 게 이게 토끼 인터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이 JTBC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손석희 형이 손댄 이후로 뭐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손석희스러운 뉴스여야 할 텐데,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손석희 형의 저널리즘은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박근혜 시대 때까지는 이제 유통기한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뭐 손석희가 설령 복귀한다 하더라도 손석희식으로 뉴스 큐시트를 새로 짠다든지 그래도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JTBC 뉴스룸 개편하는 과정에서 보도국 기자들 사이에도 적지 않은 네, 논쟁이 좀 있었어요. 논쟁과 토론과 무슨 반발과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뉴스룸의 개편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뉴스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큰 틀의 어떤 제시 없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개편을 두고도 굉장히 시끄러웠고 옥신각신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보직팀장 뭐 사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MBC 뉴스가 월 2억 뷰를 넘겼습니다. BBC보다도 조회수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워낙 인터넷 강국이고 초고속 인터넷이 유무선 잘 갖춰져 있어서 네네. 영국의 BBC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 2억 뷰 넘기는 일은 어렵지 않은 일인데 JTBC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겨레가 말이죠. 월 뷰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겨레 TV. 한겨레 TV? 월 예. 뷰스요? 예, 유튜브로. 모르겠는데요. 79만 486.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히죠. MBC는 2억 8,600, 25,522 뷰 이렇게 돼 있는데 한겨레는 79만 뷰고요. 김용민 TV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김용민 TV의 3분의 1도 안 돼. 한겨레가 언론사의 그 어떤 컨텐츠인데 우리 김용민 TV보다도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뷰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가까워요. 이거 보면서 참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레거시 미디어는 뭐냐면은 그게 어떤 그 이 플랫폼 형태로 레거시와 뉴미디어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여기서 김용민 TV나 한겨레 TV 뭐가 달라요? 똑같이 유튜브 기반의 방송들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레거시냐 뉴미디어냐 혹은 뭐 이진미디어냐 이거 어떻게 가르느냐? 결국에는 내용의 측면인 거죠. 어떻게 이 컨텐츠가 생산되느냐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김용민 TV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겨레는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하려고 해도 섭외를 해도 젠더 데스크에게 동의가 안 되면은 바로 그냥 킬되는 건데. 그래서 야 이게 뭐 언론사 컨텐츠를 집단지성의 산물이라고도 과거에는 막 띄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꼭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 집단지성이 도리어 오늘의 그 언론 현실을 더 암울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용민이가 김용민 TV 자랑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지금 한겨레나 JTBC나
근데 또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2020년 주요 언론사 영업손익인데 와 보수 언론의 전성시대입니다. 조선일보 375억, SBS 449억, TV조선 589억. 조선일보보다도 많아요. TV조선은 진짜 트롯 영향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그 한국경제가 182억, 동아일보 92억, 중앙일보 73억, 한겨레는 8억 3천, 경향신문이 31억이군요. MBC는 40억, KBS는 마이너스 140억. KBS가 마이너스 140억. JTBC 마이너스 195억.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공정성 신뢰도 면에서 JTBC하고 KBS가 사실은 네, 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업손익에 있어서 마이너스 점수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한 통계를 놓고 달린 댓글을 보니까 거의 어지간한 방송은 다 외주 준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사 중에 잘 나가는 방송들, 맞아요. TV조선하고 SBS가. 네. 그런데 MBC나 KBS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정규직 PD나 조연출이 많거든요. 네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케이블 방송도 사장이 정규직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전부 다 외주를 주려고 했었어요. 아니, 프로덕션을 만들어가지고 PD들은 다 거기 가라. 그래서 자회사 비슷한 프로덕션 만들기도 하고 외주로 만들어가지고 네. 몇 년 동안은 보장해 줄게. 근데 그 이후에는 알아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지 편성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죠. 제작을 외주로 돌리고 수익이 극대화되거든. 또 저 정규직 직원들을 두느라고 발생하는 자기들 관점의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요. 하여튼 뭐 죄다 아웃소싱으로 돌리고 시청률이 어쩌다 터지면은 네. 과실만 따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광의의 위험에 외주하죠. 근데 신문의 경우는 조중동 3사 모두 정부 지원금을 빼면 적자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행 부수 조작으로 해서 정부 광고 땡긴 거 아니에요. 앞으로 부수 어떤 거품을 빼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네. 종이 신문은 이제 급격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ABC 공사 결과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작년과 별 차이 없는 유료 부수. 네. 100만 부를 거뜬히 넘었다는. 네. 아니 이 상황에서 공사 이제 대놓고 뻥을 치나? 아주 대놓고 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부수조사 결과는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광고주들한테 계속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사실 ABC 협회 부수 조작 논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진짜 안 쓰잖아요. 네. 기성 언론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매체에서 막 떠들거나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미디어스라든가 일부 매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그런 쪽에 잘 관심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은 모르죠. 이런 내용 자체를. 포털에 그게 뭐 메인에 노출이 되겠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여튼 보면 이렇게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한경 같은 경우에는 주 수입이 방송이 아니라 방송을 활용한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요. 참 언론이 이렇게 돈벌이 그리고 노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이런 방식의 외주 시스템 이런 걸로 이제 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값을 싸게 치는 방송들이 돈벌이에 치중하는 방송들이 과연 살아남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야 이거 레거시 미디어의 붕괴는 이제 뭐 어느 플랫폼에 있느냐가 아니라 프로세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과거와 닮으면은 그거는 네. 이제 말하자면 레거시고 이게 그 어떤 그런 과정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출하거나 혹은 뭐 제작 방식이 대단히 노동 친화적이고 한 그런 1인 미디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말하자면은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참 갈수록 거의 뭐 거품이 낄 만큼 끼어 있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장 매체력만 보더라도 네. 저희 방송에 나오는 게스트들이 여러 군데서 연락을 받아요. 야, 너 어떻게 방송에 나오게 됐니? 뭐 이러면서 뭐 정상근 민동기처럼 방송 많이 나오는 사람들 말고 우리 방송에 거의 처음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연락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자기가 지상파 방송에 아무리 많이 나가도 그거 들었다는 사람 한 명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용민 TV 통해서 봤다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면은 이제 어떤 영향력마저도 이제는 1인 미디어에게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더 이상 1인 미디어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화이팅!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예.
또 이제 끝나고 가서 조선 고구마사를 녹음해요. 조선 고구마사. 예. 참 열심히 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네네네. 밀어주시고, 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하여간 JTBC 안 됐네요. 그러게요. 이번 보도는 오히려 바뀌기 전에 JTBC였으면 나왔을까 하는 보도. 네,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 데스킹을 제대로 못 본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네. 맹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하면 이제 하나만 하시잖아, 아이템을. 하나 더 할까요?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나면은 네. 안 되지. 그러면은 아유. 상도이가 없는 거지. 날로 먹고 집에 가려고 하나만 더 짧게. 네, 하나 짧게 더 가시죠. 예. 잃어버린 방통위의 원칙. 네. 네, TV조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TV조선이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 행정법원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졌습니다. 1심 재판이긴 했는데 이 무슨 건이었냐면은 2018년에 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돼서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이 TV조선이 오보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TV조선이 어떻게 보도를 했었냐면 정규직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규직이 난로 되려고 하냐 뭐 이런 네. 그때 그래 네. 인국공 사태란 게 터졌죠. 맞습니다. 좀 네. 그런 비판들이 좀 터졌는데 그 얘기에 좀 많이 이 TV조선의 논리가 차용이 됐어요. 이 TV조선의 보도가 이게 뭐였냐면은 남편이 민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인천국제공항에 입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라거나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번을 앞당겼다 뭐 이런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주장의 보도들이 쭉 나왔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반론도 담기지 않았고 그래서 TV조선이 5일 뒤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정정 보도를 해서 민주노총 측에서 당시 이제 어떤 민주노총 이제 조합원의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건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네. 그래요. 그렇게 정정 보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확인조차 안 했다라는 거죠. 엉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정정 보도를 하면서 그 노조 측과는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 전혀 다른 거죠. 네, 이 당사자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2월에 해당 보도 관련해서 이제 TV조선에 법정 제재 주의를 줬습니다. 이 주의가 이름은 주의인데 상당히 좀 강한 법정 제재예요. 감점이 되는 재승 그렇죠. 입장에서. 제어에 영향을 미치죠. 상당히 이제 중징계인데 그러자 이제 TV조선이 불복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낸 거죠. 행정소송 내는 게 이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죠? 지연 작전.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 TV조선이 행정소송을 왜 걸었느냐 바로 이제 김윤 PD가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 이 TV조선이 지난해 5월에 재승인 조건 관련해서 이 법정 제재를 5건 한 해 동안 불과 5월까지 5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지난해 4월에 TV조선이 재승인을 받았는데 재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재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방통위가 재승인을 내려버린 거예요. 재승인을 내려버리면서 방통위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너네 앞으로 1년에 5번 이상 5번을 넘어서는 제재를 받지 마. 그러니까 6번부터 안 돼라고 재승인 조건을 달았거든요. 근데 TV조선이 재승인이 나고 불과 한 달 만에 5건을 채웠단 말이죠. 됐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해 한 연도에 5건을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낸 겁니다. 행정소송을 내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TV조선이 행정소송을 냈던 거고 만약에 이 대법원에서 이번에 TV조선이 패배했던 이 소송을 대법원에서도 TV조선이 졌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TV조선이 받은 법정 제재 건수가 6건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2020년은 지났잖아요.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꼼수가 된 거죠. 사실 이 TV조선에서 이 소송뿐만 아니라 연애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소송도 왔고 그리고 뭐 법정 제재에 대한 또 다른 취소 소송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해서 지고 있거든요. 소송을 거는 건수마다. 그러니까 이 해당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 제재가 이제 정당하다라는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났고 이미 2020년 재승인 조건이 법정 제재 5건 이하였는데 그건 이미 넘었고 네. 하지만 TV조선은 대법원이 끝나면은 또 다른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든가 해야지 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의 꼼수는 속수무책이에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음. 방통위가 애초에 재승인 조건을 이렇게 걸었을 때 좀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생각을 좀 했었어야죠. 아니 이미 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보완책이 필요하죠 진짜. 그렇죠. 지금 이미 뭐 악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지금 방통위가 만약에 이 TV조선이 한 해의 제재 건수가 6건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네, 예.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너네가 5건 이하로만 유지를 하라고 해서 TV조선이 그 난리 속에서도 그 비판 속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얘네 약속한 대로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방통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방통위가 좀 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계속 방통위 나와요. 차원에서 네. 대책이 없어요. 예. 대책이 소송을 없어요, 그냥 지금. 뭐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면은 또 기간이 넘어간다고. 네. 응? 그러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을 걸었는데 만약에 진다고 했을 때 가중처벌하기는 또 쉽지 않겠구나. 예. 그렇죠. 근데 가중처벌하면 또 그거를 또 행정법원에 갈 겁니다. 또 그거를 들고 음. 뭐 과잉처벌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식이면은 모든 행정명령이나 또 징계가 다 무력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의미 없는 거지. 음. 그래서 몇 건 이상 징계 받으면은 무슨 처벌이 있다. 이걸 좀 바꿔야겠네. 법을 네. 좀 정비해서 네. 그렇게 한정없이 소송 기간을 늘려가지고 면책해 보겠다. 이런 것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수정 보완해야 그러니까요. 돼요. 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진짜 뭐 언론개혁 참 말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방통위가 있는 법부터 좀 지켰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또 거죠. 이제 구멍난 법들이 있다면은 그 구멍을 메워서 리형을 좀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TV조선을 결국 뭐 없애지 못할 거라면 그냥 아예 종편을 그냥 다 풀어버려라. 누구든지 할 수 있게. 그렇지. 누구든지 뉴스도 하고 뭐 오락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뉴스를 또 허락받아서 뉴스를 할 수 있게 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렇게 해서 뭐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뭐 인터넷 신문 등록만 하면은 뭐 모든 뉴스를 다 다룰 수가 있는데 또 유튜브 세상으로 해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면 또 동영상도 내보낼 수 있는데 네네. 굳이 케이블 TV 그것도 좀 저물고 있는 케이블 TV, IPTV, 위성 TV 여기에서 뉴스를 내보낼 수 있는 사업자들은 또 허락을 받고 승인을 득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할 거면. 네. 방통심의위원회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전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 구성이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 직원들은 지금 놀고 있을 거야 아마. 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지금 국민의힘이 추천을 안 하니까. 추천을 안 네. 해요. 네. 야 정말 이런 몹쓸 물론 또 그 와중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자기 지인 꽂았다가 또 난리 난 적도 있었죠. 개판이야 개판. 네. 나라가 온통 개판이야.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김한교를 이번에 쓰는 김에 김용민도 좀 방통이나 뭐 방심위에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 74년생들. 죄송합니다. 김용민 의원을 얘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 76년생. 아 76년생. 네네. 그분은 저보다 2살이 젊습니다. 아이고 네. 하나 저보다 한 1200배 훌륭하신 분이에요. 예. 자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